레디트의 항공조종사 여러분, 살아남았지만 승객들이 눈치채지 못한 가장 큰 무리 모두 망했다. 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야기 1. 약 7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어느 날 아침 세스너 171을 타고 짧은 관광 비행을 하기 위해 내 형제와 사촌 2명을 데려갔습니다. 날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약 20분쯤 지났을 때 구름이 점점 더 심해지고 멀리서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 의도 통제되지 않은 공항이지만 FBO와 함께 를 무선으로 보냈고 누군가 현재 바람을 가지고 무선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돌이켜보면 설명을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서 결승에 진출하면서 바람이 얼마나 나쁜지 깨달았습니다. 중앙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첫 번째 시도에서 돌아섰습니다. 지금쯤이면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다음 시도가 잘 안 되면 경로를 재설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인터콤을 꺼서 뒤에 있는 사촌들이 내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비록 나는 내내 침착함을 유지했지만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방향타를 왼쪽에 고정하고 바퀴를 안전하게 땅에 닿게 했습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주차하고 문을 닫고 뛰쳐나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기 시작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 사촌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신나는 비행이었습니다. 내 동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나는 나중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FBO의 청중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아마도 나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무사고로 착륙했다는 사실에 가끔 놀랐습니다. 특히 그것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측풍 착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승객 2명을 태우고 개인 비행기를 타고 불타는 벤에서 출발한 후 엔진이 꺼졌습니다. 엔진 아웃 체크리스트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연료 압력 게이지를 보았는데 내가 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보조 연료 펌프의 스위치를 눌렀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든 사건은 승객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우리 모두 망했다는 순간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내려놓아야 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지형이 꽤 평탄했습니다. 이야기 3. 저는 PPL, 개인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중이었고 순회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륙하기 전에 비행학교의 CFO가 제게 비행기를 타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바람이 꽤 많이 불거든요. 나는 그날 바람이 15노트, 난기류가 20도쯤 되는 가운데 세스너 151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나 비행학교에 다니는 누군가가 무슨 생각으로 16세인 저를 이륙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의 울퉁불퉁한 회로는 문제없이 지나갑니다. 나는 실제로 난기류 속에서 착륙하는 훌륭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서킷에서는 공기가 극도로 난류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세스너 152로 접근하기 위한 절대 최소 속도를 사용하여 풀플랩을 사용하여 결승에 올랐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울퉁불퉁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쨌든 나는 지면에 아주 가까이 아마도 300에서 400피트 정도 떨어져 있고 엔진 소리 너머로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안 불어요? 나는 최종 접근에서 여유 속도가 전혀 없이 거의 직접적인 역풍으로 인해 15에서 20노트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내 셔츠 소매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였고 비행기 실속 경고가 나에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컨트롤은 무기력한 컴퓨터 조이스틱처럼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강사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스로틀에 손을 얹고 어떤 본능적인 이유, 아마도 좋은 강사님일지, 로 스로틀을 살짝 끝까지 밀고 코를 살짝 낮췄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약 5초 안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만 그것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딘가로 운전하다가 운전한 기억도 없이 도착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무섭다.
아무튼 무사히 비행기에 착륙하고 집에 가서 낮잠을 잤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유령처럼 창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행은 그렇지 않을 때까지 재미있습니다. 편집, 많은 사람들이 왜 스로틀을 부드럽게 밀어 넣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조종사가 스로틀을 빠르게 밀어 넣을 때 기화기가 적절한 연료 공기 혼합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공기의 급격한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연료를 빠르게 분출합니다. 조종사가 스로틀을 방화벽에 세게 닫으면 탄수화물로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공기가 적절한 공기연료 혼합물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추가 분출이 발생하더라도 최상의 경우에는 혼합물이 따라잡는 동안 엔진이 몇 초 동안 지연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실제로 엔진이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없는 조종사가 당황하여 실제로 스로틀을 끝까지 조이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낮은 고도와 낮은 속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엔진이 막혀 더 이상 출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실제로 많은 것을 보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OP. 단지 스로틀을 세게 밟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먼저 확실히 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글쎄요. 확실히 말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조종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생명을 구한 것 같습니다. 3.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수고하셨습니다. OP. 이야기 4. 이 전체 이야기는 10초도 안 되어 일어났고 CNN의 헤드라인으로 끝났어야 했습니다. 군용 조종사이며 상업용은 아니지만 여전히 재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 중순 이라크에서 CH-47D 치누크 헬리콥터를 비행할 때 온도는 130도가 넘었고 36명의 승객이 가득 찼으며 고도 100피트, 속도 140노트로 지금까지 비행한 것보다 더 낮고 빠릅니다. 미국. 우리는 우리를 밀어올리는 따뜻한 공기의 열주머니에 부딪혔으므로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주기는 다리 사이의 조이스틱처럼 보입니다. 나는 거의 정확하게 100피트의 고도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전투 수의사와 함께 비행하는 새로운 조종사였습니다. 즉, 120피트보다 높거나 80피트보다 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바위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술을 올리기 위해 가능한 한 세개 사이클릭을 뒤로 당겼지만 그것이 내 방탄복에 부딪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도계가 19피트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기적적으로 우리는 가능한 마지막 순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중에 다른 조종사, 지금은 1000시간이 넘는 전투 시간을 보낸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가 이전에 그렇게 죽을 뻔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타이핑하는 것조차 소름이 돋습니다. 이야기 5. 저는 아주 오래전 학생 조종사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는 14살이었고 대략 15시간 정도 했고 처음으로 솔로잉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연습할 수 있는 몇 시간과 더 많은 랜딩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수행하고 강사와 함께 잠시 터치앤고 연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는 DTW의 브라보 공역을 통과해야 했고 이는 통과하기 위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허가를 요청하기 몇 분 전에 강사님이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를 살펴보았는데 그는 정말 나빠 보였습니다. 토할 것 같아서 가방을 찾기 시작했는데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나는 내 위치를 파악하고 DTW 접근 방식에 전화를 걸어 의료 응급 상황을 선포하고 강사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 나는 학생이고 혼자서 착륙한 적이 없으며 큰 공항에 가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접근 방식은 저에게 놀라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DTW나 윌로에 대한 옵션을 주었지만 내가 남동쪽에서 오기 때문에 윌로는 5에서 10분 정도를 추가했을 것입니다. 나는 DTW를 선택했고 그들은 큰 제트기를 방해하지 않는 동시에 벡터를 제공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여러 대의 비행기를 돌아서 몇 대를 보류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나는 접근하여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택시 안에는 구급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고작 25세였던 나의 강사가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는 결국 괜찮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ATC와 DTW 타워 덕분에 구급차에 탄 첫 호출부터 그에게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6. 저는 정부에서 일하면서 비행기 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륙한 첫 비행에서 우리는 약 5분 동안 등반을 하면서 약간의 완만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그런 다음 그는 막대기를 인수하고 잿빛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불규칙하게 숨을 쉬기 시작하고 비행기 조종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탑에 무선을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타워와 대화하고 정보를 반복하고 게이지를 읽고 수업을 기억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가 기절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륙은 하나지만 착륙은. 우리는 로켓을 엉덩이 위로 올려 캥거루처럼 착지합니다. 바퀴가 안 접혀서 놀라네요. 4번의 큰 바운스가 있었음에 틀림없지만 그것은 큰 활주로입니다. 스크럽 속도. 마침내 비행기를 멈추게 하고 교관은 기절합니다. 그는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아 잠든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실망시켰어요. 나는 수업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7. 저는 현재 CFI이고 학생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조종석에 거미가 보입니다. 이제 거미는 괜찮지만 학생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싫어서 으깨줍니다. 그 학생은 거미를 놓쳤지만 내 움직임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뒷좌석을 바라보며 거미였어요.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거미를 무서워하시나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이 문장의 중단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발고 보니 그 학생은 거미를 무서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의 나머지 시간 동안 나는 비행기 뒤쪽에서 방금 발견한 둥지에서 앞으로 나오는 거미를 학생의 등 뒤에서 짓밟았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나는 그 상황에서 사람의 뇌가 거미에 대한 두려움보다 비행기 추락으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더 우선시하기를 바랍니다. 즉, 두뇌가 항상 그렇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는 학생에게 불행한 상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좋아요. 이야기 8. 조종사는 아니지만 내 친구는 개인 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의 시간에만 자주 함께 비행합니다. 내가 점심을 사면 그 사람은 몇 시간씩 일할 수 있어요. 재미있어요. 나는 PNW에 살고 있는데 그는 어느 겨울에 크레이터 레이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천장 8,000피트. 크레이터 호수 6,000피트. 그는 아직 계측기 등급이 없으므로 우리는 한도를 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멋진 사진을 찍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 바에 가보니 그는 지금까지 조종했던 일 중 가장 무서웠던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타고 있던 단일 엔진 세스너는 비상시 이 3마일을 활공할 수 있었습니다. 크레이터 호수의 직경은 8마일 이상입니다. 중간에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것에서 수영하고 익사하거나 대부분 고통 없이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FML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 9. 당신은 비행기를 구하기 위해 항상 다른 일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순간은 없었습니다. 임박한 재난으로부터 비행기를 구해야 하는 실제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내려야 했던 결정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나쁜 위치에 놓일 수 있지만 둘이 모두 죽을 것입니다. 같은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한 번은 북동쪽의 짧은 활주로에서 RJ에 착륙했을 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잘못된 순간에 돌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10피트 정도 더 높이 떠올랐고 나는 천천히 기술을 낮췄습니다. 나는 이 순간 비행기가 착륙하는 곳이 활주로가 끝나기 전에 멈출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에 나무에 들어갈 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전원을 켜고 지상에서 약 20에서 30피트 떨어진 곳을 순회했습니다. 관제사가 우리를 안내했고 우리는 두 번째 시도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우리는 나 젠장하는 짓을 다 하고 심지어 훈련이 옆으로 흘러가더라도 뭔가 단단한 것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날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비행 중에 비행기를 포기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위험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종사는 비행 중에 매일 수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요즘 비행은 매우 조심스럽고 보수적입니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며 어떤 것도 미끄러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10. 승객들에게는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으로 단독 비행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신났고 특별한 순간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유도로를 따라 택시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오래된 프로펠러 비행기의 한 가지 특징은 오래된 자동차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직선으로 주행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의 각도와 초점이 적절한지 확인하는데 너무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비행기가 아스팔트를 벗어나 잔디밭으로 굴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황했다. 이 비행기를 여기서 어떻게 꺼내야 하지? 무전을 통해 관제사가 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목격한 것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아마도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확인했습니다. 당혹감을 덜기 위해 나는 전원을 켜고 잔디밭에서 나와 아스팔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는 계획대로 짧은 비행을 하고 교관이 기다리고 있는 경납고로 돌아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랑으로 운전하는 영상이 존재합니다. 나는 이것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운전하지 마십시오 제 해당하는 비행기라고 생각합니다. OP. 전화를 사용하고 운전하는 것이 나쁜 생각이라면 전화를 사용하고 비행은 아니지만 적어도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말해주세요. 이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다. 택시를 타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라. 바보야. 이야기 11. 나는 조종사는 아니었지만 글라이더의 승객이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글라이더는 스스로 땅에서 이륙할 수 없습니다. 이 글라이더에는 견인 비행기인 172가 필요했습니다. 172에는 코에 고정할 수 있는 견인 고리가 있습니다. 릴리즈를 원할 경우 릴리즈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72의 조종사는 날개를 내려서 방출 신호를 보냅니다. 그는 속도를 늦추고 우리는 뛰어들고 이로 인해 느슨해짐, 기술을 올린 다음 견인 케이블을 놓습니다. 세스너는 즐거운 길을 날아가고 우리는 활공합니다. 그런데 릴리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케이블이 릴리즈되지 못했습니다. 글라이더가 세스너의 꼬리를 잡아당겨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동작과 동기화되지 않은 글라이더로 172를 비행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 둘 다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로 인해 172가 멈춰서 충돌할 수도 있었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끌려가서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 12. 오래전 1989년에 나는 747-100의 부기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앵커리지 터미널에서 뒤로 물러나 도쿄 나리타로 출발하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최대 이륙 중량에 매우 가까웠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이륙했습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추력 레버를 위로 올렸고 엔지니어는 최대 이륙 출력을 설정했습니다. 브레이크를 풀었고 우리는 질주했습니다. 우리는 활주로를 굴러 내려갔습니다. 결코 반짝이는 가속은 아니었습니다. 활주로의 끝이 어렴풋이 보이고 이륙 속도는 아직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고
조명은 빨간색, 흰색, 빨간색, 흰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장은 회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VR보다 20노트 정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멍청하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회전하자 짐승은 숙녀처럼 활주로 끝에서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올라가서 청소를 하고 돌아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2만 피트 상공을 통과하면서 엔지니어는 내 성능 수치에 맞춰 출발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고 우리는 완전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어쨌든 실수로 추가 화물을 실은 것으로 밝혀졌고 우리는 꽤 과체중이었습니다. 내가 좌석을 적시고 심박수가 높아진 것 외에는 승객들은 전혀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13. 저는 상업용 헬리콥터 조종사입니다. 아마도 내가 부리는 망했다 새 가장 가까운 순간은 몇 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정하기 위해 저는 혼자서 헬리콥터를 타고 약 200마일 떨어진 다른 장소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종하고 있던 헬리콥터는 IFR, 계기비행, 용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저는 꽤 경험이 많은 IFR 기장입니다. 내가 탄 헬리콥터는 얼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는 영하의 날씨에 구름을 타고 비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은 봄에 높은 북극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추웠습니다.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행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안 좋으면 그냥 돌아서 집에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약 50마일 밖에서는 구름 천장이 무너지고 가시성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작은 얼어붙은 호수 위에 있었고 호수 반대편 끝에서 구름이 땅에 닿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지상에서 약 300피트 높이에 있습니다. 나는 방향을 돌려 좌회전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지만 중간쯤 가다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VFR 헬리콥터가 의도치 않게 구름에 진입하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IFR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훈련받은 IFR 조종사입니다. 나는 호수 옆에 솟아오른 지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등반을 시작합니다. 나는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내가 염두에 두는 것은 내 헬리콥터가 즉시 결빙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약간의 얼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헬리콥터에 있는 엄청난 양의 얼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얼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IFR 접근 방식을 촬영하기 위해 공항까지 50마일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구름이 너무 두꺼워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장이 너무 낮아서 빨리 구름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지형에 충격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옵션을 달리고 있는데 심박수가 올라간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겁주는 상황에 빠지는 유형의 조종사가 아닙니다. 시간이 빨리 부족해서 GPS와 지도에 표시된 대로 더 넓은 평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내가 할 때 신호음이 울리도록 전파 고독에 지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장치를 설정합니다. 250피트에 도달하고 하강을 시작합니다. 300피트까지 돌파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 같아요. 300피트에 가까워지자 구름에서 벗어났습니다. 가시성이 좋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도 깨끗합니다. 나는 착륙을 위해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경납고에서 정지했습니다. 칼날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속옷을 갈아입은 후 헬리콥터를 경납고로 끌어들여 얼음이 녹도록 합니다. 다음 날 날씨도 좋고 여행은 무사히 끝났다. 10년 수천 시간을 비행하면서 실제로 무서웠던 때는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탑승한 승객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야기 14. 나는 비행기의 승객이었습니다. 혼자 비행기를 타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템파까지 가는 것은 나에게 큰 일이었습니다. 거기 가는 길은 괜찮았어. 시카고로 돌아가는 길 맙서사, 지루한 상업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꽉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공항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빅뱅이 있었고
엄청난 급격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후 비행기는 급격하게 이륙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대신 오헤어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수 위에 있었고 충돌 위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12살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좌석에 앉아 충돌 위치에 있을 때 나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내 비행기는 급격하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순간 무중력 상태가 되었다가 갑자기 갑작스럽고 정상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물과 너무 가까워요. 나는 단지 내 가족과 모두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헤어에 접근하고 있는데 공항 옆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보입니다. 활주로가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을 본 기장은 다가와 매우 강한 충격에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바퀴가 막힌 것 같아요. 어쩐지 우리는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고 완벽한 활공으로 착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활주로를 가로질러 방향을 틀어 풀밭에 멈췄습니다. 거칠고 울퉁불퉁했고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금속의 소음은 칠판에 못을 박는 것 같은 100만 배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실제 피해는 무엇이든 실패했고 비행기에 배가 부딪혔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너무나 두려워서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쓰레기통이 열렸고 모든 것이 어디에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고 모두가 서로를 환호하고 포옹했습니다. 조종사가 와서 말합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롤러코스터를 2번 타보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오는 슬라이드와 그 모든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가고 있으며 모두가 조종사와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저는 호르몬에 민감하고 감정이 풍부한 12세 소년입니다. 저는 그냥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사람은 내가 어리고 괜찮다고 그냥 기뻐했다. 그런 다음 슬라이드를 내려가야 해요. 생각만큼 재미는 없습니다. 모두가 구급대원의 진찰을 받은 후 게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외치는 걸 듣고 나도 사빠. 아빠라고 소리칩니다. 내가 그에게서 받은 것 중 가장 격렬한 포옹이었으며 그가 우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부모님이 팔, 다리, 피 등 온몸을 검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비행기에 탄 어린이는 저뿐이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동안 내내 환호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조종사를 발견하고 악수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조종사는 난 그냥 내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떠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미드웨이 공항 시스템을 통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심장이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이트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는 미드웨이로 가는 버스를 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한 공항에서 다른 공항까지 차로 약 45분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차를 세우고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비행기 내부 상태는 몰랐지만 희망은 있었다. 나중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빌어먹을 거위 한 마리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별짓도 안 했을 텐데 그 일이 일어난 뒤에는 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 것 같았다.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기억나지 않지만 또 다른 엔진이 고장나서 꼬리가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100% 우리가 호수에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진로를 바꾼 이유다. 그것은 주거지역과 우리이거나 우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헤어에서 이륙할 모든 비행기를 접지시켰으므로 나는 모든 눈이 탑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높이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 모두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가 그것을 할 수 없었어야 했다는 것뿐입니다. 추신 아버지는 그와 그의 부조종사가 1년 동안 무엇을 벌었는지 알고
그 금액에 대한 수표를 써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과 나는 그들을 저녁 식사에 데리고 가서 수표를 주었습니다. 주 조종사와 나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세 번째 삼촌과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응원하는 부분을 듣고 가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것은 그래, 완전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말하는 매우 흔한 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 것이 더 흥미롭고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안 돼요? 레디트 판도값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야기 15. 이 내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수년 동안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면에서 그 반대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는 직장에 있었는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남자가 SXSW를 떠날 때 내 직장에 있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비행기가 추락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전체에 들불처럼 퍼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플라이트어웨어에 그의 비행을 불러와 정말 엉망인 비행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막 이륙하고 있고 올바른 엔진이 분해되었습니다. 선장이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고 연료를 버리고 착륙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도 부분은 엔진이 랜딩 기어를 꺼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쯤 되면 모두가 당황하고 승무원들마저도 울며 겁에 질린다. 선장은 다시 돌아와 충돌 자세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엉덩이에 작별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착륙하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플라이트어웨어에서 본 것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8번 정도 원을 그리며 착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겪었을 혼란과 감정은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고된 적이 없으며 이는 이러한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이야기 16. 항공사 조종사는 아니지만 나는 개인 조종사이고 소수의 항공사 조종사를 알고 있습니다. 대형 제트기나 터보프롭에서 추락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당신이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난기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아마도 정상적인 소리일 것이고 엔진이 꺼진다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중단하는 폭행 상황은 대부분의 공항에서 하루에 몇 번씩 발생하는데 이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일 중 하나입니다. 대형 상업용 여객기가 추락하는 경우보다 공항까지 차를 몰고 가거나 침대에서 떨어져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활주로는 공항의 일부가 아니라 수십 년 전에 공항 표면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입니다. 활주로는 착륙하고 이륙하는 곳이고 유도로는 비행기가 이동하고 항공교통관제소와 대화하는 곳이며 경사로 계류장은 비행기가 주차되고 뒤로 밀려나는 곳입니다. 이야기 17. 저는 지금 여객기 조종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배너를 날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배너 견인 이야기가 있는데 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승객은 없었지만 시청자가 있었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늘 그렇듯 꽤 먼 곳으로 가서 짐을 풀고 배너를 세운 뒤 주워 날아가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설치가 진행되었고 저는 배너를 가지러 출발했습니다. 배너 견인의 작동 방식은 항공기 꼬리에 연결된 케이블 끝에 갈고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배너를 부착하지 않은 채 이륙했다가 돌아오면서 두 기둥 사이에 세워져 있는 땅에 설치한 밧줄 고리를 향해 가파르게 급강하하여 배너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를 하늘 쪽으로 잡아당기면 후크가 기둥 사이에서 흔들리고 로프를 걸어야 합니다.
픽업할 때 수평을 유지하면서 배너가 당기는 느낌이 만족스러웠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왼쪽으로 세게 당기고 있었습니다. 왼쪽을 잠깐 살펴보니 후크를 놓치고 대신 왼쪽 바퀴로 배너 로프를 잡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기어 다리를 동체까지 밀어 올리는 대신 로프가 바퀴 근처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밧줄을 자르기 위한 목적으로 스테이크 칼을 받았지만 그 밧줄에 닿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요를 세게 흔들었지만 통제가 가능했고 나는 선택 사항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공항 주위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날았습니다. 나는 항상 배너를 부착한 채 비행기를 착륙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었지만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비행기가 기수 위로 전복되어 최소한 엔진과 프로펠러가 망가지고 더 많은 손상을 입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손이 닿지 않아서 밧줄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좌석 뒤 주머니에 작은 도구 키트와 접착 테이프롤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내 뒤에 있는 비어있는 두 번째 좌석에도 금속 튜브 조종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겠어. 도구 키트를 가져오기 위해 좌석 뒤로 손을 뻗는 동안 나는 무릎으로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단 하나의 볼트와 너트만으로 조종 스틱을 아래 튜브에 고정했지만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동시에 내 아래와 뒤에서 손을 뻗어 맹인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레칫에 어떤 크기의 소켓을 장착할지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을 한 후 나는 잘 잡고 너트를 떼어내고 나사를 뽑았습니다. 빠르게 풀업을 하다가 조종관이 떨어져 나갔고 맙서사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막대기의 길이는 몇 피트였고 나는 그것이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 밧줄까지 내려가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날아다니면서 스테이크 칼 손잡이를 조종 스틱 하단 끝에 꽂고 단단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접합부 주위에 덕트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한번 시도해볼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픽업 지점에서 뒤로 줄을 서서 후류와 싸우면서 왼쪽 창밖으로 최대한 멀리 손을 뻗어 로프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목표물에 도달했을 때 나는 밧줄을 세게 자르기 시작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쉽게 끊어졌습니다. 배너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자 나는 비행기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비행기에 착륙한 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몇 분 동안 숨을 쉬었습니다. 밧줄에 매듭을 묶고 다시 집어 올리면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심해서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됐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보면 누구나 눈치챌 수 있는 것은 현수막 비행기가 현수막을 집어들고 잠시 공중에 머물다가 현수막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주워들고 출발하는 모습뿐이다. 이야기 18. 파티에 너무 늦었지만 어느 날 오후 뉴욕에서 올버니까지 엠브러어 145를 타고 겪었던 경험에 대해 조종사로부터 설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특히 그 작은 홉을 여러 번 탔습니다. 나는 엔진이 꺼지고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나는 소리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랐다. 우리는 평소처럼 이륙했지만 상승에 들어간 지 1분쯤 지나자 비행기는 조용해졌고 우리는 3에서 5초 동안 갑작스러운 기수 급강하를 겪었습니다. 이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7명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팔걸이를 움켜쥐고 마침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항상 비행기 사고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엔진이 갑자기 다시 작동했고 우리는 곧바로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5초 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의 엔진은 조용해졌고 우리는 지구를 향해 다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처음보다 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다시 엔진이 켜지고 순환 고도까지 올라갔지만 비행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느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앞에는 롱아일랜드 출신의 한 여성이 초조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올버니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요청한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가지 설명은 뉴요크의 특정 지역에 대해 의무적인 소음 감소 프로토콜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들은 엔진을 끄지 않도록 허가를 받습니다. 아마도 이 경우 조종사는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항공교통관음증은 거절하고 조종사가 물러서서 특정 고도로 다시 강화하도록 했고 그들은 가능한 최악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종사가 아닌 승객에게는 이것이 나에게 BS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내가 가진 전보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약간의 트라우마를 주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설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말하기 싫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진 마지막 이야기이고 실제로 프롬프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답변이 없습니다. 바로 이 게시물, 미스터리입니다. 끝내는 방법이 참 재미있네요. 그래도 꿈 같기도 하고 악몽 같기도 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나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조종사가 뭔가를 알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냥 이렇게 말했어야 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어둠 속에 남겨두고 그들의 끔찍한 삶 때문에 그들을 겁주는 대신 어쨌든 이상하게 들리네요. 그리고 오피님의 열병 꿈처럼 들리네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상을 입었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요약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어디에 계시든 멋진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